스승 플라톤이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면 이 마케도니아의 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마르크스는 훗날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북인도까지 점령하고 코드가 잘 맞는 편은 아니었다고 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 철학의 3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소크라테스 하면은 네 자신을 알라, 삼파술, 그리고 플라톤 하면은 철인정치, 이데아, 딱딱 떨어지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딱딱 떨어지는 무언가가 이렇게 우리 뇌리에 탁 스치는 무언가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름만 예쁜 느낌이죠.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대표 개념이 우리에게 잘 생각이 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방대한 분야에 통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뿐만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에 있어서도 서양의 학문사, 어떤 사상사에 큰 영향을 미쳤죠. 이데아론, 철인정치 등등 이상주의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꿈꾼 플라톤과는 다르게 현실적이고 다양한 학문 체계를 완성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상과 이념, 인물과 작품, 기술과 현상 등등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물, 사상, 이념의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지 전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 초반에 태어난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5세기 후반에 태어난 플라톤보다 한 40살 정도 어립니다. 그리스에서 북인도까지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인 그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2세랑 아리스토텔레스가 약간 동년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플라톤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태어난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 왕국에서 태어났어요. 이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와 마케도니아는 조선시대로 치면은 한양이랑 함경도 산골짜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문화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해온 아테네 입장에서 마케도니아는 어떻게 보면 북쪽 변방의 촌구석 야만의 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공부 좀 한다 싶으면 아테네로 젊은 시절에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아리스토텔레스도 17살, 18살쯤에 아테네로 유학을 갑니다. 공부한 곳은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메이아. 뛰어난 학생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게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라는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승 플라톤이랑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코드가 잘 맞는 편은 아니었다고 해요. 물론 사제지간이라고 코드가 꼭 맞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 코드가 플라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차이를 내기도 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제가 1편인 플라톤 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플라톤 시절의 아테네는 중우정치, 어리석은 민중들의 정치로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 그리스 내의 주도권을 스파르타한테 뺏긴 상태였습니다. 플라톤에게는 조국의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에 반해 아테네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받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굳이 아테네의 현실을 탄식하면서 뭔가 개혁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유학생이었으니까요. 유학생에게 아테네의 몰락은 어떻게 보면 학문적 관심거리에 불과한 셈이죠. 이런 차이가 두 사람의 철학의 차이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주의적이죠. 플라톤에게 현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고 현실 너머의 완전한 세상, 이데아를 플라톤은 꿈꿨습니다. 그러나 의사 아들이자 마케도니아 유학생 출신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조금 더 현실주의적이었습니다.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증상을 관찰하고 그 증상을 일반화해서 병명을 알아내는 그런 의사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가풍을 이어받았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방법론도 그러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관찰해서 그 원인과 변화의 어떤 목적을 밝히는 과정.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은 이랬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론 차이 때문에 스승과는 코드가 맞지 않았죠. 결국 플라톤이 죽은 이후에 그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는 플라톤의 조카가 물려받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카데미아를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아카데미아를 떠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왕이나 귀족 같은 상류층들 또는 각계각층들에게 강의를 하는 초빙 교수 비슷한 생활을 했대요. 그러던 기원전 343년 약 한 40살쯤 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온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한 왕자를 가르칩니다. 바로 그 왕자가 훗날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북인도까지 점령하고 헬레니즘 제국을 세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당시 마케도니아는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 때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그리스 군대에게 승리하면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둡니다. 아테네를 비롯해서 그리스의 많은 도시국가 사람들은 마케도니아를 무시했지만 그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는 아테네를 천재와 노예의 잡동사니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36년에는 아버지에 이어서 알렉산드로스 2세가 왕의 자리에 올랐고요. 그리고 기원전 334년 본격적으로 동방 원정을 떠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를 가르친 거 한 2, 3년 정도에 불과했고 막상 알렉산더 대왕이 대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지도 않다고 해요. 그러나 왕의 은사, 왕의 스승이었다라는 사실은 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엄청난 후광으로 작용했다고 해요. 기원전 335년께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서 리케이온이라는 학원, 대학, 연구소를 열어서 굉장히 크게 성공시킵니다. 왕이 된 제자인 알렉산드로스도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를 위해서 리케이온의 800달란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5, 6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거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리케이온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결국엔 자신의 철학을 완성했죠. 이렇게 완성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철학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학문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굉장히 범위가 방대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을 우선 구분부터 했어요. 크게 어떻게 구분했느냐? 이론학과 실천학,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론학은 세계의 본질, 어떤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수학, 물리학, 철학 같은 학문들,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학문들 있죠. 그리고 정치학, 윤리학 등등의 어떤 현실적인 내용들은 실천학이라고 따로 구분을 해서 이론학과는 조금 분리했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적인 학문 구분으로 시학, 시를 어떻게 쓰느냐, 수사학, 어떻게 말을 예쁘게 하느냐 등등의 학문은 창작학 또는 제작술 등등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론, 실천, 창작을 위한 도구로 논리학이라는 학문을 따로 설정을 했습니다. 원소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입니다. 귀납법, 귀납 논증을 명문화한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입니다. 동물을 비슷한 것들끼리, 그러니까 비슷한 종끼리 분류하는 계통 분류학의 시초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문학과 예술에 나오는 그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책 이름 폴리티카가 그대로 정치학의 어원이 됐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예요. 논리학, 그리고 3단 논법의 창시자도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스승 플라톤이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보면 서양 학문의 아버지인 셈이죠. 간단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키워드 2개만 딱 뽑을 수가 있어요. 뭐냐? 바로 중용을 통한 삶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용은 뭐냐? 단순히 가운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는 균형이다. 행복한 삶은 쾌락과 도덕 사이의 균형이고, 용기 있는 행동은 무모함과 비겁함을 피하는 데서 나오고, 절제 있는 행동, 절제 있는 삶은 낭비와 인생을 피하면 된다 라고 윤리 시간에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중용을 습관화하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어요.
참고로 방금 했던 그 말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나온 말이니까 나중에 아는 척 할 때 써먹으면 좋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화려한 인생은요, 말년에 와서 조금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아테네를 비롯해서 그리스 다양한 도시국가에서는 반마케도니아 바람이 불기도 해요.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도 결코 그 바람에서 안전할 수는 없었죠. 철학자들에게 단골로 씌어진 아테네의 죄, 스승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모은 죄, 바로 신을 믿지 않는다, 아테네의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도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마시면서 죽지 않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다시금 철학을 욕되게 하는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라는 명분으로 아테네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그렇게 탈출하고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동안 고생했던 위장병이 다시 도져서 숨을 거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과 철학은 그가 죽고 그리스와 서양, 유럽 사회에서는 조금 잊혀졌습니다. 오히려 아랍이라든지 페르시아 등등 중동 사회에서 사용을 받았고요. 나중에 유럽 사회에 역수입된 케이스라고 해요. 그러나 유럽의 중세 후기에는요, 후기 기독교 신학이라고 불리는 스콜라 철학 형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갈릴레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라보아제 등등 근대 과학자들이 등장하기 전인 1500년대까지 만학의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갑니다. 철학은 배고픈 학문이라고들 합니다. 당장 돈이 되지 않으니까요. 과학적 공산주의를 집대성한 마르크스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고 지원이 빵빵한 사람이 철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방대한 학문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몰락하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상적인 철학을 주장한 플라톤, 이방인 유학생의 시각으로 현실적인 철학을 주장하고 왕의 은사라는 후광 덕분에 다양한 학문 체계를 정의한 아리스토텔레스. 2500년 전의 이야기, 2500년 전의 인물들이지만 그들의 사상과 이야기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역사로 보는 인문학 베타 서비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사상과 이념, 인물과 작품, 기술과 현상 등등을 역사적 관점으로 왜에 좀 더 집중하면서 더 재밌고 쉽게 아는 척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